오늘은 정인보 시인의 자모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보 시인은 시조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시조, 현대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두 개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자모사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머니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이 창작 배경이에요. 뭐 이 창작 배경이 그렇게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럼 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큼 딱 맞는 게 없어요. 생어머니는 하고 들어가나요? 생어머니라는 것은 친어머니가 되겠죠, 그죠? 친어머니는 높고 양어머니는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어머니가 시인은 두 분이었군요. 어머니 한 분을 먼저 여윈 뒤는 한 분마저 여위면 나는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았다. 어머니 한 분을 여의고 난 뒤에 나머지 한 분마저 여의면 나는 살아가지 못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 생전에도 효성심이 되게 많았구나, 컸구나. 그러다가 목천 써 어머니 상사를 당했다. 목천이 지명이네요. 그 가을에 서울로 이사여 오니 갈수록 서러워 길 가다가도 가끔 혼자 울었다. 이 시조는 병인년 가을에 지었다. 이게 이 작품의 해제예요. 그러면 이 작품은 생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일까요? 양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일까요? 솔직히 이 작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객관적 사실은 어머니가 두 분이긴 하지만 이 시조에서는 어느 한 분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어머니가 됐든 생어머니가 됐든 떠오르시는 분에 따라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조가 길겠죠. 연시조예요. 몇 수나 되냐 그러면 자그만치 40수입니다. 좀 많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40수가 다 우리가 이제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는 자주 반복되는 작품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작품들은 거의 건드리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찾아서 이제는 막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다가 이게 맞나?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느낌대로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40수를 다 다룰게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몇 수만 다루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연시조는 각각 끊어져 있는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1수부터 40수, 뭐 1수부터 5수짜리가 됐든 10수짜리가 됐든 40수짜리가 됐든 이게 전체 주제 하나를 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아니 오히려 좋겠다 싶어서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밑에 더보기 있어요.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를 누르면 1수, 2수, 3수, 4수 쭉 해가지고 40수까지 타임라인을 잡아줄게요. 타임라인이 되게 짧을 겁니다. 시조니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전체는 나는 필요 없고 나는 시험 공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 부분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만 따로 보셔도 될 겁니다. 자,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40수를 본문부터 보지 말고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미리 밑밥을 깔고 가는 게 낫겠죠? 현대시조고요. 평시조고 연시조다. 자모니까 회고적이고 추모적이다. 그 다음에 의고적이다. 이게 시조잖아요. 그래서 현대어로 사용될 법한 단어보다는 옛날에 사용했을 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고적이라고 합니다. 옛것에 의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단어지? 라고 하는 부분도 간혹 나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고하며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 특징 첫 번째,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상 전개 과정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대비를 통해서 시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 번 나오나 보네요. 대표적인 특징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대비를 볼까요? 대비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가시님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요게 이제는 대비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부른 배에 골리 보고 잠깐 부른 배에 골리 보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배가 부른 상태. 근데 골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프다, 빈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요거는 잎이 피는데 이거는 올 줄 몰라. 여기서 대비가 되고요. 이거는 배가 불러, 이건 배가 고파. 이게 대비가 되겠죠. 다음에는 바리밥 잡수시고 남주시고 잡수는 건 찬 것이며 따뜻한 밥과 차가운 것, 두둑한 것과 엷은 것 이것이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여기는 안방에 불이 비치면 님 계신 듯 산속에 추위 이르니 어인님을 어이할고. 자, 안방에 불은 따스함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산속의 추위는 차가움의 이미지겠네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비가 되겠죠. 또 그렇죠. 태양이 더웁다 해도 인게 되면 미지근하다. 자, 태양과 그 다음에 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절과 관련된 시어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있네요. 좀 전에 봤던 거죠.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라고 해서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가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을은 보통 풍요나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낙엽, 이별 이런 의미도 갖거든요. 그래서 가시님 어이하여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에 일화라고 하는 거냐 에피소드죠. 에피소드를 제시해가지고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더라. 어느 해 헛소문에 놀라시고 급한 편지 네 걸음 헛디디면 모자 다시 안 본다고 지질한 그날을 뜻받았다 하리요. 한마디로 어머니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제시해서 어머니의 평소 성품 네 걸음 헛디디면 모자 다시 안 본다. 오우 단호하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강건하고 그 다음에 올곧은 대나무도 그냥 아주 빳빳한 대나무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강이 어느 강가 압록강이라 여짜오니 고국산천 새로이 서러워라고 치마끈 드시리 하자 벌써 눈물 굴러라. 결국 이건 뭡니까? 압록강을 건너는 장면에 대한 일화 에피를 떠올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어떤 조국애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속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이라든가 시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 속담 볼까요? 속담. 이거죠? 밤송이 쭈구렁인 채 그저 달려 삽니다. 우리가 쭈구렁 밤송이 3년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것이 오래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속담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정성과 희생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는 속담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비유적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보공이라고 하는 건요. 관 속에 시신을 눕힌 다음에 그 관의 빈 곳을 채우는 물건을 의미해요. 이걸 통해서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음을 보공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심상, 이미지예요. 참 다양한 이미지가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던 닭 날에 쳐 울면 이때리리 하여라. 무슨 심상? 그렇죠. 청각적 심상이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곁에 가면 말로 못할 무슨 냄새 딱 나왔네. 마시어 배부른 듯 몸에 풍겨 봄이 온 듯. 뭡니까? 그렇죠. 후각적 심상이죠. 다음엔 태양이 덥다 해도 님게 되면 미지근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촉각적 심상이죠. 그걸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화 형태. 대화 아까 본 것 같은데, 그죠? 이 강이 어느 강가 압록기라 여짜오니. 자, 이 강이 어느 강가니? 라고 물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압록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국산천이 참 새롭구나. 너무너무 서럽구나.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고국을 떠나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수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라든가 전개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거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슬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예요. 자, 1수 볼까요? 1수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아까 봤던 거죠, 그죠? 가을은 그 가을. 자, 가을은 그 가을이야. 작년 가을도 그 가을이요. 재작년 가을도 그 가을이야. 즉 뭡니까? 그렇죠. 계절의 반복과 순환이에요. 거기다 바람 불고 잎이 들다라고 하는 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거는 변함없는 어떤 자연의 모습인데, 자, 여기서 가을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별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적 분위기를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신님 어이하여, 가신님 어이하여, 가신님이 누굽니까? 시적 대상이죠. 어머니가 되겠죠.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돌아오실 줄, 그죠? 돌아오실은 돌아오실 모르는가 해가지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두 개를 봅니다. 가을은 떨어지는 이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자연적 배경을 통해서 시적인 어떤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보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계절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시적 상황,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살뜰히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자상하고 지극하게 기르시나이가 누군데? 그렇죠. 화자죠. 아들. 옷,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넓이, 옷의 넓이, 품이 크다, 품이 작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옷의 품이 작았다는 것을 아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그 살뜰하신 마음, 그 살뜰하신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수에 대한 어떤 주제는 따로 적지 않을게요. 시저니까 워낙에 간단하죠. 뭐요?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부른 배 골리 보고 나은 얼굴 병만 여겨. 자, 부른 배, 누구의 부른 배? 그렇죠. 자식의 배가 부른 것을 어때서요? 마치 고른 것처럼 보시고, 아, 자식은 배가 불러. 근데, 아, 배고프지, 더 먹어. 배고프지, 더 먹어. 이러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은 얼굴. 나은 얼굴이라는 것은 혈색이 좋은 얼굴이야. 혈색이 좋은 얼굴인데 그걸 뭐야? 병이 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잘 되든 못 되든 자식이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플까봐 혈색이 좋아도 병이 난 것처럼 뭐 하셨다? 늘 항상 자식을 걱정하셨다. 하루도 12때, 12시 곧 어떨까 하시더니, 탈이 날까봐 걱정하시더니, 자식은 밤송인 쭈구링채, 밤송인 쭈구링,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병이 많은 사람이 그대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달려 삽니다. 쉽게 해서 어머님의 정성과 어머님의 근심과 어머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수 가겠습니다. 3수 볼게요.
동창의 해는 뜨나 동창의 해 떠? 똑같아요. 아까고. 그죠? 시간의 반복과 순환이에요. 님 계실 때. 님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어머니죠. 아니로다. 아니 계시구나. 이 설음. 어떤 설음? 그렇죠. 이거죠. 님이 아니 계시는 설음이죠. 이 님이 아니 계시는 설음을 오늘날 알았다면 그리움. 먹은 맘 다 된 뒤기로 앞떠날 줄 있으리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서러움에 대한 즉 어머님의 그리움에 대한 마음과 그 다음에 회한이라는 건 후회 플러스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한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이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설음 오늘날을 알았다면 적은미리, 이게 적은미리가 운율을 음보를 맞추기 위한 단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설음 오늘날 알았다면 조금이나마 먹은 마음 다되기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요거는 뭐지? 라고 해서 퀘스천 마크 딱 때렸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음보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석한 건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불려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사수 보겠습니다. 참아 님의 낯을 흙으로 가린단 말. 자, 참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님의 낯을 흙으로 가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장지로 가서 이제는 무덤을 만들고 묘를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가린단 말, 이거는 가린단 말인가 이렇게 돼야죠. 그죠? 차마 님의 낯을 흙으로 가린단 말. 근데 왜 말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조의 율격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른 거다라고 봐야겠죠. 우굿이 여겼으니, 우굿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게 무성하게 생겼으니 무엇이 가을풀이, 무덤,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는 잡초라든가 풀이 무성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무정한 것은 가을 풀이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밤이여 꿈에 배우니, 누구를 꿈에 뵀어? 어머니를 꿈에 배우니 편안이나 하신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보겠습니다. 반갑던 님의 글을 서름될 줄 알았으리. 반갑던 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겠고요. 결국은 어머니가 쓰신 글 내지는 어머니가 쓰신 편지, 뭐가 됐든 어쨌든 글을 봤겠죠. 보고 나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러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어머니의 글이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객관적 성간물이고요. 알았으리 의문형 종계를 사용하고 있는 서리법입니다. 줄줄이 흐르는 정, 어디에 있는 줄줄이 흐르는 정? 화자의 정이야? 아니야. 글을 속에 있는 정이야. 누구에 대한 정? 자식에 대한 정. 즉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각화시키고 있어요. 상기, 옛말이죠. 아직 아니 말랐도다. 아직 마르지 않았도다. 그러를 받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을이 들어갔죠. 그죠? 그러를 받들어 얼굴에 대니 베이는 듯 하여라. 이때 베이다라고 했는데 낯은 얼굴이고요. 미안. 베다는 물기나 냄새가 스며들다 내지는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느낌이나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그렇죠. 3번에 해당하겠죠. 한마디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구나 라고 하는 뭘 다루고 있다? 풍수지탄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육수 보겠습니다. 무가나 나를 고이 보심 생각하면 되서로라. 무가나 미운 나를 곱게 보신 것을, 그러니까 나는 애지중지하게 자랐던 거야, 그치? 생각하면 무척 서럽구나. 내 모습 그대로를 님이 아니 보시겠는가? 님이 나를 아니 보셨느냐? 아니 못 보신다? 그러니까 보실 것이다. 내가 없어 네가 미워진 줄 어이 네가 알 것인가? 자,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 여기까지 내가 이해가 돼. 그죠? 자, 미운 나를 곱게 보신 것은 예쁘게 보신 것을 생각하면 무척 서럽구나. 내 모습 그대로를 님이 아니 못 보시겠는가? 아니야 보실 것이야.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없어 네가 미워진 줄 어이 네가 알 것인가?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화자의 말이라기보다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안 썼잖아, 그죠? 따로 안 썼는데 가만 이게 녹음하면 이게 박제되는 건가? 어쨌거나 간에 자, 내 생각에는 요 나는 화자야. 화자의 모습 그대로를 님이 보셨을 것이야. 내가 없어. 이때 내는 어머니야. 너는 바로 누구야? 화자야. 그러니까 얘야. 왜? 미운 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워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근심 걱정하고 화자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쭈그랑 밤탱이가 되고 인상 빡빡 쓰니까 주름살 생기고 막 한 거야. 그러니 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아니 보실까?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셨을 거야. 내지는 보실 것이야. 너 내가 없어서 네가 이렇게 미워진 거니? 너 그거 네가 아니? 라고 해서 내 생각하지 마. 라고 내지는 어머니께서 나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말 되죠? 내가 볼 땐 말 되는 것 같아. 역시 난 똑똑해. 아니, 뒤지고 뒤져도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있으면 이렇게 단어 뜻풀이만 있는 거야. 아니, 단어 뜻풀이야. 사전 보면 알지. 근데 이걸 왜 해석을 안 했을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본 거야. 가만히 봤는데, 내가 없어? 네가 미워진 줄. 어이 네가 알 것인가가 갑자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듣고 이렇게 저렇게다가 나라면 순마라면 순마가 잠오사를 지은다면 이 장면에서는 어떤 내용을 썼을까? 이 종장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뭐 자료 더 나오거나 아니면 댓글로라도 혹시 요거 학교에서나 다른 글에서 내지는 문제집이 됐든 참고서 아니면 뭐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이 채널 방송을 가끔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요거 댓글로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자,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눈 한 번 감으시니 내 일생이 다 덮여라. 질보와 가련하니 님의 속이 어떠시리. 자던 닭 날에 쳐 울면 이때리니 하여라. 자, 요것도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 눈 한 번 감으시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 시적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생이 다 덮인 것 같아. 내 일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슬픔을 극대화한 표현이다.
질 보아 나를 보아 저를 보아 가련하니 내가 나를 보아도 가련하니 님의 속이 어떠시리. 자, 어머니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는가. 자던 닭 날에 쳐 울면 객관적 상관물이죠. 이때리리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닭이 운다는 것은 시간이 아침이 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슬픔이 극에 받쳐가지고 거의 힘들어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 그 다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실 어머니의 모습을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육수의 종장과 일정 정도 맥이 닿아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수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게 쉬워요. 그죠? 체수라고 하는 것은 몸의 크기예요. 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집이 적으셔도 목소리는 크셔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기계가 곧고 그 다음에 강하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외양과는 달리 정신적인 어떤 가치가, 정신적인 모습이 되게 크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가 없어 올무신 입 주름마다 귀엽더니,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할머님이 계시거나 할아버님이 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면 이가 없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입술가에 이렇게 잔주름이 많으세요. 다음에 굽으신 마른 허리 부지런히 베더니, 즉 살아생전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그리움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체수는 적다, 목소리는 크다를 대꾸 내지는 대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엽다는 것은 화자의 정서 이렇게 보고, 외양묘사 이걸 굳이 필기를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글쎄 이걸 필기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가지고 요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도 어지럴싸 뒤먼저도 바이 없다. 자, 생각이 매우 어지럽구나 라고 하는 건 내적 갈등이야. 막 신경 스트레스 받는 거야. 뒤먼저도 끝이 없구나. 쓰다가 눈물은요, 쓰다가 한숨이라. 즉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시를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읊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막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회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쓰면서 한숨을 지는 거죠. 한마디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글을 쓰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일종의 대꾸법이고요. 행여나 들으실까봐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나가서 외워봅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미닫이 닫혔나 열고내다 보시는가. 중문턱 밭비나무 앞 안 보고 걸었더니, 앞도 안 보고 걸었다는 건 땅을 보면서 걸은 거겠죠, 그죠? 오케이? 어머니를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예요. 다친 팔 도진다마는 님은 어디 가셨는고. 한마디로 현타가 온 거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일은 어린 손녀 손에 끼고 등에 길러. 한마디로 아마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손녀를 애지중지하며 길렀나 보죠. 색시골 배겨간다라고 하는 건요, 그 손녀가 자라서 색시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컸다는 거죠. 오죽 눈에 밟히실까. 봉사도 님 따라간지 아니 든다 우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속담이라든가 격언을 살짝 인용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봉선화의 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학생들이 없죠. 요즘 뭐 매니큐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손가락 끝에 뭐가, 그렇죠? 봉선화 물들인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 봉선화 물들이는 걸 뭘 드린다라고 했다? 그렇죠. 봉사 드린다 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결국 어떠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봉숭아 물이 들잖아 우는 손녀를 형상화한 거지만, 그건 결국 뭐야? 손녀를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손녀를 보고 왜?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죠. 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애중지 키웠는지 아니?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수로 가겠습니다. 12수. 이건 되게 유명한 수예요. 참 많이 나오는 수죠. 바리밥 남주시고 잡수느니 찬 것이며. 바리밥, 이건 뭐예요? 따뜻한 밥이에요. 남이라고 하는 건 자식이에요. 따뜻한 밥은 자식을 주시고 어머니께서 잡수는 것은 찬밥이며. 자, 따뜻한 것과 찬 것, 촉각적 이미지가 대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바리밥을 남주다, 잡수는 것은 찬 것이다, 대꾸법이에요. 두둑히 다 입히고, 누구에게? 자식에게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고 엷은 옷을 입으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네요. 솜치마 좋다고 하시더니 어머님의 근검함이에요. 보공되고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음에 대한 어떤 비유적 소재가 되겠죠. 그죠?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후회와 한탄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수를 볼까요? 썩이신 님의 속을 깊이 알리 뉘쓰리. 자, 이건 내가 썩이신 님의 속을, 이때 님은 어머니겠죠. 이제 안 써요. 자, 깊이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만지가 아니라 다만이죠. 근데 시조는 어때요? 3사조 내지는 4사조잖아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맞추기 위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라도 웃음 한번 웃으시는 것을 보고 싶구나. 이리저리 쓰없던 애가 어머니께서 웃으시는 것을 보려고 나는 그토록 애를 썼는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됐어? 꿈이 되고 말았대. 이때 꿈은 드림,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니죠. 허사가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자의 허망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수로 가겠습니다. 그리워 하 그리워 님의 신세 하 그리워. 자, 결국 이건 뭡니까? 그리워 하 그리워 님의 신세 하 그리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A형 구조죠.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리움이죠. 닮은 사람 누가 없으니 어디 향해 찾으리오. 어머니를 닮은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남은 사람은 두어줄 눈물이 어려서 캄캄하구나. 즉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화자의 암담함과 그 다음에 무엇을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남은이는요, 이거는 남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굴 가리킨다고? 화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수 볼까요? 15수 봅시다. 불현듯 나는 생각 내가의 이러한 거 뜬금없는 거야. 갑자기 막 어머니 생각이 확 났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말해 조증과 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 갈 때 소 갈 때 잊은 듯이 열흘 달포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서름도 팔자에 없으니, 한마디로 서러워도 할 수 없는 팔자니 더욱 흐느껴 합니다. 얼마나 슬프면. 16수 보겠습니다.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 님 계신 듯. 안방은 어머니가 거처하시던 방이죠. 불이 비쳐요. 그러면 혹시 님이 계신가? 라고 화자가 착각을 하는 거죠. 밥비 닫힌 창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 고. 어머니에 대한 뭐예요? 그리움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화자의 정서가 먼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울음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시조를 읽을 때 어떻게 해? 항상 시조, 그럼 뭐야? 3장 6구 45자 내외이고 3사조 4사조에 사음 보이고 종장은 3호 4삼으로 끝나고 시상정계는 선경 후정. 잠깐 뭐라고? 시상정계는 선경 후정.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미 정서가 먼저 나와요. 즉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화자의 정서가 먼저 나오고 있다. 이때 말하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없는, 부재는 없는 거죠. 회한에 대한 감각적 등가물이다. 이꼬르 매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속 추위 이르니 산속, 이 산속은 어머니의 무덤을 얘기해요. 님 어머니 어이야올고, 한마디로 무덤에 묻힌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죠. 지금 추우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수 보겠습니다. 밤중만 되면 엄의 그늘 3번이나 내린다는 엄의 그늘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내지는 어머니의 보. 밤중이 되면 어머니는 3번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내린대요. 거기가 어딘데,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라날 때 어이 나는 몰랐는가, 나는 왜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는가, 회한과 탄식의 어쩌죠. 님의 공, 즉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님은 벌써 없어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엄의 그늘이 무엇인지만 알면 사실은 금방 잘 이어져서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8수를 보겠습니다. 태양이 어둡다 해도 임게 되면 미지근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뜨거운 존재죠. 하지만은 이걸 뭐야, 님게 되면 미지근하다 해가지고 어머니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90충강, 충강은 세월이에요. 90년 동안의 세월, 생애 한 웃음에 퍼지셔라. 멀찍이 아득하게나마, 그러니까 퍼지셔라는 퍼졌구나가 아니라 퍼지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바랄 날이 언제뇨? 한마디로 어머니가 웃는 날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죠. 바란다, 이렇게 할게요. 19수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부러울 때 일만 있어 부르리까 젖먹이 우리 애기 왜 또 찾나 하시더니 황천이 아드가컷만 혼자 불러봅니다. 어머니 부를 때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불러. 자식이 어머니를 부를 때 꼭 일이 있어야 부르겠습니까?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거는 늘 그냥 따르고 싶어서 부르는 거고 그냥 부르는 거죠. 그때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젖먹이 왜 또 찾아? 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뭐 밑줄 치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황천, 저승, 어머니께서 가신 곳이죠. 아득해,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이죠. 혼자 불러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혼자서 불러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리움과 슬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20수, 야, 전체 40수라고 했는데 이제 전반부가 끝나네요. 나도 여기서 녹음을 잠깐 끊었다 갈 거예요. 힘들어. 자, 연긴가 구름인가 옛일 벌써 희미하다. 옛일이라는 것은 어머니와의 생활이에요. 눈 감아 배우려니 떠오는 것이 딴낯이라. 잘 생각이 안 나나? 남 없는 거룩한 복이, 남 없는 거룩한 복? 이건요, 남들한테 없는 복이야. 나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뭔데? 그렇죠. 어머니와 함께 했던 생활이죠. 그걸 찾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옛일이죠. 언젠지 몰라라. 자, 여기서 우리는 화자 내지는 시인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해제에서 시인은 두 분의 어머님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어머님과 양어머님. 어쨌거나 간에 어느 분이 됐든 간에 그 두 분의 어머님과의 삶을 이 화자는,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자 내지는 시인은 어머니를 따르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행복해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만큼 슬퍼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녹음은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은 잠깐 할게요. 파일을 2개로 만들지 하나로 붙일지. 성격상으로는 하나로 붙일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수가 되겠습니다. 제21수 볼까요? 등불은 어이 밝아 바람조차 부는구야. 등불은 어이 밝아서 바람조차 부는구나. 옷자락을 날개 삼아 날개로 삼아 훨훨 훨훨 의태어 내지는 음성상징어죠. 그 다음에 시상을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중천의 나르과저, 중천이라고 하는 건 저승이에요. 나르과저는 나르고 싶다, 날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승에 가서라도 어머니를 뵙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이윽고 현실로 넘어왔나요? 자, 비소리가 나니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자연물이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거네요. 객관적 성관물이고요. 잠 못 이루하노라 뭡니까?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수 보겠습니다. 풍상도 나름이라 서름이면 다 서름인가. 풍상도 각기 다 달라. 어떤 풍상은 풍상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거야. 서름도 다 서름이냐? 서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서름이 아니다. 50년 님의 살림, 시집 와서의 삶이 되겠죠. 눈물인들 남을 것인가? 시집살이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죠? 이저다 이것저것 모두 꿈이라시고 내 키만 보시더라. 내 키라고 하는 건 화자의 성장일 거야. 그죠? 키가 자라는 거. 결국은 자 눈물로 젖은 시집 와서의 살림에 누구만을 나만을 나 화자만을 바라보시고 사신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수 보겠습니다. 자 23수를 보겠습니다. 북단제 뾰죽집이 전에 우리 외가라고 여기서 말하는 뾰죽집은 성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당이 뾰족하잖아요. 우리 집 외가라고 잘하신 경릉골에 여긴 정릉동이에요. 밤동산은 어디론가 라고 하면서 옛날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님 눈에 비치던 무산 그저 12일이려니. 자 여기서 말하는 무산은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하도 영산이고 그래가지고서나 중국 신화에도 나와요. 중국 신화에도 나오는데 그 12봉우리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진짜 중국의 어떤 산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24수 보겠습니다. 목천집 안방인데 목천집 할 때 목천은 이제는 어머니께서 계신 집이에요. 어머니께서 누우신 모습이 병중이라 자 양은 모습이고요. 병환 중인 거예요. 손으로 머리를 짚자 내가 손으로 머리를 짚자 님을 따라 서울길로 나에게 말씀하실 땐 마치 진천인 듯 하여라 라고 해서 시인의 어떤 시인의 삶을 살짝 돌아보면은 시인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관직으로 진출할 뜻을 버리고 진천, 묵천 등지에 응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거. 요 대목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천도 역시 지명이고 어머니는 지금 서울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쪽 부분을 지금 떠올리시면서 그때 살았던 모습을 회상하거나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 보겠습니다. 배운 배 꿈인가 꿈이 아니 생실언가. 자, 어머니를 배운 것이 꿈인가 아니면 꿈이 아닌 생실언가. 결국 꿈에 어머니를 배웠다는 얘기고요. 그리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표출된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날이 한 꿈 되어 소스라쳐 깨웠구나.
긴 세월 가진 서러움, 어머니를 여윈 서러움, 마음껏 하소연하리라. 하소하리라, 하소연하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6수 보겠습니다. 시식도 좋건만은 님께 드려 볼 것인가. 시식이라고 하는 건요, 그때 나는 철, 그 철에 나는 음식, 한마디로 제철 음식이에요. 좋건만은 님께 드려 볼 것인가. 악마지 억세인 것 풋절임 이 없을 때 잡수더니. 억센 거, 풋절인 풋나물,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질 못한 거야, 융택하게 살질 못한 거야. 근데 이 없을 때도 그 살아생전에 잡수더니 가지록 뼈가 아픕니다. 한이라만 하니까 가면 갈수록 뼈가 아프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한이 맺힙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의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7수 가까이 곁에 가면 말로 못할 무슨 냄새. 무슨 냄새냐? 어머니의 냄새죠. 후각적 심상이죠. 마시고 배부른 듯 몸에 풍겨 봄이 온 듯. 봄이 온 듯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무슨 냄새 마셔서 배가 부른 듯해요. 온몸에 풍겨 들어가서 마치 봄이 온 듯해요. 한마디로 이 어머니 냄새는 화자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냄새, 즉 어머니 향기죠. 후각적 심상이고 역시 직유법이고요. 코끝에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마는 아직도예요. 때때로 맡아봅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수 님 분명 계실 것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분명 같을 것이 님 가신지 내해로구나.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4년이 흘렀네요. 두 분명 어머니와 화자 다 허살에다 배워 분명한가. 자, 님이 분명 계실 것이니 내가 분명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두 분명이야. 어머니와 화자 다 허사로다. 인생무상인가요? 보아서 분명한가. 본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야 뵙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9수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일러 집안일에 범연하다라는 것은 대면하다, 소홀히 하다.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내는 서럽다고, 어린아이는 맛이 없다고, 여린 맘 서름에 찢겨. 어떤 서름? 어머니를 잃은 서러움에 찢겨 어디 간지 몰라라.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방황을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0수 집터야 물을 건가 어느 무엇 꿈 아니리 꿈이 아니겠는가. 인생무상 한 깊은 저 남산이 님 보시던 옛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이 남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자가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 정도로 보시게 되죠. 거기에 서 있자 개서자 거기에 서 있자 눈물이만 외로이 보니 서러워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산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30수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제31수로 가겠습니다. 비 잠깐 산을 씻더니 서리김에 냇물이 맑아라. 비가 잠깐 내렸나봐요. 그러니까는 온 산이 깨끗해 보여요. 그 다음에 냇물도 매우 맑아요. 한마디로 비 온 뒤에 맑은 산의 기운이죠.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 뜨자마자 그조차도 불어서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니 마음이 개운해 안 개운해? 개운해. 마음이 선뜻 반가워지니 님 배운 듯하여라. 자, 그러니까는 이 맑음으로 인해서
반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님의 성품을 떠올린다는 것은 맑음이 님의 성품과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맑은 성품을 떠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 32수 보겠습니다. 마흔의 늦동이를 응아하고 맞동석게 남 없는 자애련만 정 갈릴까 참으셨네. 이 어찌 범절만이리오 지덕인 줄 압니다. 자, 요거는 말로 설명을 할게요. 마흔의 외동이를 응아할 때 외동이가 응아 울어. 그러니까 늦게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맞동서에게 넘긴 거예요. 애 좀 달래보라고 이렇게. 남 없는 자애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 어머니께서 남들보다 뛰어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애로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이 갈릴까봐 참으셨대요. 자, 이 어찌 범절, 자, 단순한 범절이겠는가? 나는 그것이 덕인 줄 압니다. 라고 해서 어머님의 어떤 살아생전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밑줄을 쳐가면서 쓸까? 그냥 말로 할까? 하다가 그냥 말로 합니다. 33수 보겠습니다. 찬설이 어린 칼을 의로 죽자 내가 잡으면, 의로 죽자 내가 잡으면 이건 화자의 평소 성품이 드러나죠. 분명코 우리님이 나를 안이 붙드시리, 야 말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겠습니까?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요거는 시조의 형식을 맞춘 표현이면서 나를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의로 죽겠다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 또한 그러한 성품이죠. 가셔도 돌아가셨어도 계신 듯하니 한 걸음을 길일까 만과 속여 넘기겠습니까? 넘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옆에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 의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속여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4수 보겠습니다. 어느 해 헛소문에 놀라시고 급한 편지. 여기서 말하는 헛소문이라고 하는 건 아마 화자와 관련한 헛된 소문, 잘못된 소문, 유언비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죠? 그 놀라셔서 급하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네 걸음이 만약 헛되다면, 즉 헛된 삶을 산다면, 정도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모자 다시 안 본다고 33수 하고 연결시켜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어머니의 평소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돼요. 보잘것없고 용렬한 내지는 변변치 못한 그날을 뜻받았다 하리요. 자,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러한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러한 삶, 어떤 삶, 헛된 소문과 관련된 삶, 진짜 어떤 잘못된 일이 있든지 그런 거 해 안 해? 안 하죠. 그냥 뭐야, 이 편지와 관련한 그 뜻, 어머님의 뜻을 받았고 그러한 뜻에 맞춰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편지의 내용이 요거겠죠. 그리고 그 뜻은 바로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뭐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수 보겠습니다. 백봉왕 깃을 붙여 도솔천공 향하실 때 아득한 구름 한 점 옛강산이 저기로다. 빗방울 오동에 드니 눈물 아니 지신가. 자, 요거는 솔직히 조금 헷갈렸어요. 백봉왕은 하얀 봉황새가 날개를 돋쳐 올려 도솔천공으로 향한대요. 도솔천이라고 하는 건 저승 내지는 하늘세계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아득한 구름 한 점 옛강산이 저기로다 라으니까 하늘에 오르시면서 뒤를 돌아본 거죠. 뒤를 돌아봤더니 이승이 보이는 거야. 옛강산. 그리고 빗방울 오동나무에 빗방울이 오동나무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오동나무에 빗방울이 떨어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눈물 아니 지신가? 그러니까 눈물이 지지 않는다는 건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빗방울은 결국 뭡니까? 도솔천공을 향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옛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일 것이고요. 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승을 뭐야? 멀리서 바라본,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도솔천공으로 향하는 어머니죠. 그렇다면 이거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나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읽혀지는데 이것을 딱 그렇게 맞는지, 내가 읽은 건 그렇게 읽혀져요. 근데 다른 자료가 없어가지고 힌트로 삼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가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의 생각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볼 때 이 시는 이 35수는 그렇게 읽힌다는 거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자신은 없네요. 자, 36수로 가겠습니다. 엽둔제는 동네 이름이에요. 지명, 고개 이름이에요. 고개. 높은 고개, 눈바람도 경이롭구나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구나. 가마 뒤에 잦은 걸음, 빨리 걷는 걸음에 이야기가 어이 끝이었겠는가. 그러니까 힘들어서 숨이 차서 고개를 넘느라고. 그래서 이 얘기도 못해. 주막집 어둔 등잔이 이제는 엽둔제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주막집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막집에서 이제 저녁이 됐네요. 맛본상을 비춰라 라고 하는 건 겸상으로 놓은 밥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밥상에 어머니 앉으시고 화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지요. 그럼 이 가마는 어머니가 탄 가마겠네요. 그죠? 자진 걸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걷는 걸음이야? 내가 걷는 걸음이겠죠? 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숨이 차. 그래서 이야기가 끝쳤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이 어느 강가냐?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이 강이 어느 강가냐? 라고 이렇게 큰 땀을 땅 쳐야겠네요. 그랬더니 압록강입니다. 라고 화자가 대답을 해야. 그럼 화자가 또 이렇게 하네요. 여짜오니 말씀을 드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과거 예전에 압록강을 건널 때 어머니와의 대화 장면을 회상하고 있네요. 자, 고국산천이 새로이 서럽다라고 한마디로 맥수지탄 내지는 만국지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어떤 고국을 떠나는 유랑민 조선인의 서러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치마끈을 드시려 하자 눈물이 벌써 굴러라. 치마끈을 든다는 것은 눈물을 닦으려고 치마끈을 든 거예요. 근데 눈물이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눈물을 닦을 사이도 없이 계속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나라 잃은 슬픔을 다루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요, 여성으로서도 나라를 잃은 어떤 슬픔을 드러내는 조국 애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목이 왜 나오는가 라고 한다면 자, 작가 정인보 선생님은요, 1910년 한일 늑약,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자, 망하는 그때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머니하고 함께 압록강을 건너던 그때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수 보겠습니다. 개울가 버들개지 바람 따라 휘날린다. 행여나 절할까 도리고도 굴지 마라. 개울가 버들가지가 바람 따라 흔들린다. 행여나 네가 절할까 도리어도 굴지도 마라 라고 하는 건 꼿꼿하고 지조 있는 삶 이거죠. 꼿꼿하고 지조 있는 삶을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휘날리지 말고 굴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평소 성품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 지켰다 한들 누가 지켰어요? 화자가 지켰다는 거죠. 화자가 내가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내가 이 말씀을 지켰다 한들 누구를 향해 말씀을 드릴 것인가?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곧고 지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뜻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돌아가셨으니까. 이만 사실 님을 쫓아 못 봤든가 한 번 상해드려 산채 억만년을 이제와 뉘우친들 님이 다시 오시겠는가? 님이 오지 않는 현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현실에 대한 탄식. 마지막으로 40수 보겠습니다. 서러워라 서러워해도 아들도 딴몸이라. 서럽다. 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아들도 딴몸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머니와 아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한 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무덤풀, 어머님이 돌아가셨나요? 그 무덤에 풀이 자랐어요. 우거진 오늘 이 살 붙어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풀이 우거졌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어찌 살고 있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서럽다 해도 아들은 딴 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또 하나, 이것은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책이에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내지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탄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빈말로 서러운 양 함을 누구나 믿지 마세요. 이건 진짜 빈말로 서러운 척 하는 거야? 아니죠. 겸손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거짓으로 빈말로 서러워하는 것이니 슬퍼하는 것이니 거짓된 효성을 믿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것은 화자의 효성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인보 선생님의 연시조, 현대시조이면서 연시조 자모사 전체 40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몇 개의 수는 제가 이제는 뇌피셜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제는 살펴본 구절도 있고요.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40수 전체를 다 다뤘다는 데 있어서 의의를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